2012년 12월 28일 성남시장 이재명은 자신의 SNS에 기업 경영 배임죄 적용은 사법권 남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변호사 20년의 별 해괴한 소리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배임죄 처벌을 사법권 남용으로 받아들인다면 기업이 아니라 개인 사업이나 하라고 비꼬기까지 했습니다. 2025년 7월 30일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대통령 이재명은 배임죄 처벌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해외 자본이 있으며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은 국제적 표준에 맞지 않다며 배임죄의 형사처벌을 사실상 폐지하라는 의중을 내비쳤습니다. 이러한 대통령 이재명의 의지에 부합하여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통과를 통해 알 수 있듯 민주당의 반기업 정서는 여전합니다. 이는 대통령 이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임죄 폐지를 지금 추진하는 이유를 이재명과 민주당은 논리로 풀어내지 못합니다. 이재명에게 적용된 배임죄 혐의를 없애기 위함이 아니냐는 지적에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을 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입장 뒤집기를 전혀 비판하지 않는 집권여당 지지자들에게 있습니다. 과거의 입장이 뒤집혔다면 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거나 제대로 된 해명이 없다면 항의하고 입장 재고를 요구해야 합니다.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지지가 개인을 향한 맹목적인 지지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일관된 정치가 사라진 사회에선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움을 참아내고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동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당장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극단적인 한탕주의만이 횡행하게 됩니다. 대통령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무화하기 위해 대통령 지지자들의 감정적 만족을 위해 한국 사회는 지금 너무 큰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라이브TV 블랙아웃 BC입니다. 네, 호구맨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추석이죠. 네네. 이제 이제 완연하게 가을에 접어든 것 같은데 좀 그리고 2025년도 이제 4분의 3이 지나갑니다. 그러네요. 어느덧 그렇게 됐네요. 예, 이제 4분기만 남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국정감사 기간이고 곧 그러고 보니까. 그렇죠. 참 얼마나 또 혼란한 국정감사가 될지. 국감이랑 이제 또 내년 예산 편성. 예, 예산안은 나왔고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줄다리기가. 그러니까 국회 심의를 하겠죠. 근데 국힘이 힘을 제대로 못 쓰니까 뭐 거의 그대로 통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와중에 이제 어젯밤에 좀 큰 사고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재난 문자는 요거 화재 발생하고 한 2시간 뒤에 처음 나온 것 같은데, 대전에 있는 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여기 이제 화재가 크게 났습니다. 전산실이. 그래서 지금 정부 온라인 서비스가 거의 완전히 이제 먹통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사실상 온라인 서비스 제대로 되는 게 거의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2025 IMF 연례 협의 결과가 어저께인가 나왔는데, 네, 그것도 못 봐 지금. 어제 아침에는 이제 잠깐 봤었는데, 네, 오늘 아침에 다시 보려고 기재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게 안 들어가지더라고. 목통이야. 네. 네, 그래서 다행히 KDI 쪽으로 KDI가 이제 받아놓은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좀 봤어요. 아무튼 그래서 어제 8시 15분에 이제 화재가 발생을 해가지고. 이거 지금 복구 언제 됐냐 이제 그런 질문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관련자들한테. 네네. 행안부 차관이 지금 이제 설명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거 복구 언제 될지 기한이 없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제 화재 양상이 어떠냐면은 그 서버실에 UPS라고 이제 보조 전원 장치죠. 그렇죠. 정전됐을 때 바로 셧다운 안 되고 일정 시간 버티게 해주는 보조 전원 장치는 보통 이제 배터리 엄청나게 많이 묶어놓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 UPS에 이제 리튬 배터리에 이제 불이 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행안부 차관 설명에 따르면은 그것 때문에 이제 서버에 직접적으로 화재가 이제 불이 옮겨 붙어가지고 데이터가 유실되고 그런 건 아니라고 합니다. 일단 화재가 발생하고 나가지고 온도가 이제 급상승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서버들한테 이제 바로 직접적으로 타격이 갈 수 있으니까 다 셧다운을 내려버렸다고 해요, 전원을 바로. 전산실 거기 냉방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냉각이 중요하니까. 예. 근데 이제 화재 나고 그러면 이제 한 100도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서버를 지금 다 꺼놓은 상태고, 일단 이제 UPS 전원에 이제 화재를 완전히 진화를 하고 그 이제 좀 선 같은 거 탄 거 이제 복구를 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서버를 순차적으로 아마도 이제 하나씩 뭐 복구시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거 좀 기한 없다 그러는 게 뭐 무한정으로 길게 늘어질 것이다 그런 취지의 대답 같지는 않고 제가 보기에는 네네. 이게 대량의 배터리에 불이 났기 때문에 끌려면 진짜 오래 걸리거든요 사실. 네네. 그리고 지금 이 같은 경우는 노지도 아니고 지금 건물 안에서 불이 난 거잖아요. 그렇죠. 예. 불난 배터리를 끄집어낼 방법도 없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처치고 난감한 상황이긴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화재 자체가 진화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언제까지 복구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뭐 확정지어 말하기 어렵다라고 이제 그런 취지로 이야기한 게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뭐 재난이라는 게 뭐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일각에는 워낙 이제 정보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어떤 뭐 음모가 있는 거 아니냐, 뭔가를 이제 뭐 숨기려고 이러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굉장히 진지하게 말씀하시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냥 정부에 대한 어떤 불신을 표현하는 하나의 이제 뭐 방법으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뭐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이 정부 행정망 마비가 지금 초래가 됐는데 이게 이제 윤석열 정권 때도 뭐 이 비슷한 상황이 한번 있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3년도에. 네네. 이제 23년도 이때가 이제 11월 달이었거든요. 11월 달에 이제 정부 전상망이 좀 마비가 된 적이 있어가지고 당시에 이제 민주당 대표 이재명이 굉장히 이걸 거세게 공격을 했었다고요. 이상민 행무장관 뭐 경질해야 된다. 경질하고 네. 대통령도 네.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고. 사과해야 되고 뭐 네. 책임을 져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 23년도에 이 일 있고 나가지고 당시 윤석열 정권에서 이제 예산을 새로 편성을 했었다고. 이 백업 장비 필요하다. 네네네. 이런 일 또 발생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24년 예산에 이제 편성을 했는데 민주당이 다 잘랐어 이거를. 그래서 제대로 된 백업 장비를 확보를 못한 상태로 정권이 넘어와 버린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 화재가 터진 거야. 만약에 그때 사실은 필요한 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건드리지 말았어야죠. 네, 이런 거 이제 하게 냅뒀으면 지금 같은 상황이 그러니까 화재가 났었어도 지금처럼 이렇게 다 목통돼가지고 언제 복구될지 모릅니다. 이런 식의 결과는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이제 윤석열 정권 사사건건 발목 잡으면서 뭐 거의 억가식으로 예산 올라온 거 다 잘라버리고 하는 통에 지금 이렇게 됐다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민주당 혹은 이재명 스스로 초래한 지금 뭐 재난이다, 참사다 그렇게 평가해도 저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만 안 잘랐어도 이때 백업 장비 좀 제대로 갖춰놓게 그렇게만 했어도. 그러니까 얘네들 보면 그 동안에 이제 뭐 지금 비단 지금 정권 혹은 이제 지금 정권의 지난 정권 관계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지금 양당 공이 계속 이런 식으로 문제를 일으켜 왔던 게 뭐 대표적으로 대통령 전용기. 네네. 아니 지들도 언젠가 집권할 수도 있는 건데 전용기 예산 확보해가지고 대통령 전용기 한 대 딱 확보해 놓으면은 지들이 집권할 때도 편하잖아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도 그러셨잖아. 그러니까 임기 말에 이제 신임 대통령이 네. 그런 거 예산 편성하기 부담되고 어려우니까 그렇죠. 나가는 네. 입장에서 이렇게 해주고 가면 네. 그 다음 이제 대통령은 부담이 덜하지 않겠냐. 그렇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냥 걷어차버렸지. 잘라버렸죠. 한나라당이. 네. 그러니까 그딴 식으로 좀 하지 말자고 정치를. 근데 이제 그게 과거부터 그런 게 이제 뭐 대통령 전용기 같은 데서 있어 왔는데 그런 행태가 이제 가면 갈수록 더 심해져가지고 지금은 이제 거의 극단적인 대치 상태가 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웃깁니까? 옛날에 야 니네 옛날에 날치겠지. 그렇지. 이번에 우리가 날치게 할게. 물론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말은 안 했지만 행태가 그렇잖아. 상임위 뭐 본회의 할 거 없이 다 그냥 뭉개버리고. 그렇죠. 다수당 되면 똑같이 해줄게. 그럼 다수당 됐을 때 그렇게 하는 게 잘못이 아니라는 게 돼버리잖아.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요. 그럼 누구도 비판 못하게 되는 거지 그런 상황을. 그렇죠. 다시 더러운 길 격돌해도 그냥 눈물과 함께 씹어 삼켜야 되는 거지. 그게 말이 되냐고. 그게 무슨 정치냐고. 그렇죠. 그게 무슨 국정이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련 화재 이 관련해서도 결국은 지금 정치의 한 단면을 또 보여주는 그런 꼴이 되고 있다.
네네. 어제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제발 그러지 말라고 좀. 근데 뭐 늦었지 이미 그렇게 말하기는. 아 늦었는데도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좀 정신을 차리고 한 명이라도 한 네. 사람이라도 더 네.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는 네. 국회의원이 좀 민주당이든 네. 국민의힘이 됐던 좀 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곽상원 양반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김어준을 까고 있어요. 뭐 이번 주에도 또 김어준 까는 글 하나 올렸던데. 그렇군요. 뭐 일각에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곽상원 씨가 이제 다음 공천은 이미 나가리 된 상태다.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이제 뭐 어차피 공천도 못 받을 거 그냥 이 빠른 소리라 좀 해보자. 아니 근데 그러고 이제 막 그러는 아니 거다. 2028년까지 좀 시간이 남아 있는데 네. 벌써 그 분위기가 잡혀버렸나? 그러니까 종로에 누가 벌써 꽂힌다 뭐 이런 식의 사실 종로가 굉장히 상징적인 지역 아닙니까? 한때는 이제 정치 1번지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지금 과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언론에서 비춰주긴 하는데 이제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좀 많이 퇴색되긴 그러니까 했죠. 옛날만큼은 아닌 것 네.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도 이제 뭐 좀 그 유력적인 대선 후보, 그러니까 상징적인 대선 후보가 되려면은 뭐 서울시장이 되거나 네. 아니면 뭐 경기도지사가 되거나 네. 아니면 종로에 출마하거나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대권 노리는 놈 중에 하나가 종로로 나갈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상대가 더 중요하긴 한데 네. 그러니까 뭐 예전에 이제 2000 언제였어? 20년? 2016년이죠. 2016년에 이제 정세균 같은 경우에 당시 네. 정세균 그때 오세훈이랑 붙었던가? 아니 그 홍사덕인가 하여튼 그 아, 친박계 좀 중진 의원 있어요. 그렇죠. 그때 이제 네. 그 여조에서 한창 밀렸다고 그랬는데 네. 실제에서 본투표에서 완전히 뒤집었죠. 네. 그렇게 좀 얘기도 멋있게 했었고. 이겼죠. 네. 그러니까는 그 여론조사 보면서 그렇죠. 내가 충분히 이긴다. 네. 지금 이것만 보고 할 게 아니다. 물 밑에선 다르다고 했고 그걸 실제로 증명을 해냈죠. 그렇죠. 그때 좀 뭐 있었어, 맞아. 장난 아니었어. 그때가 거의 리즈 시절이었던 것 같아. 그들은 추한 네. 모습만 보였고. 그 다음에가 이제 2020년에 이제 이낙연 그쵸. 총리님이 황교안이랑 붙었죠. 그때. 출마해가지고, 그렇지. 네. 그래서 이렇게 상대가 그런 식으로 좀 네임밸류가 있는 네. 상대가 오면은 그때 이제 총리 대 총리로 붙은 이제 거니까. 그런 구도가 잡히면은 계속 종로가 정치 1번지 느낌이 있는데 사실 곽상원 의원이 당선이 될 때는 뭐 그렇게 막 글쎄 그렇죠. 상대가 뭐 대단한 사람이었나 기억이 잘 안 나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민주당의 유력한 대권 주자가 이재명이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도 있었죠. 있고. 예. 네. 근데 이제 다시 이제 또 뭐 상징성이 복원될 수도 있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그 사람에 따라서 네. 달라질 수 있긴 하죠. 근데 누가 뭐 좀 있나? 하여튼 뭐 미리 낙점에 거기 나가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지. 아무튼 예.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가 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네. 삐딱선을 탄다고 해야 될까? 네. 뭐 그렇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뭐 확인된 바는 없지만은. 아무튼 뭐 그래 좀 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하나 둘씩. 지금 그나마 뭐 정치권 밖에 계셔가지고 참 안타깝지만 총리님 또 이번 주에 이제 인터뷰 하시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오랜만에 정치 네. 시그널 출연하셔가지고 네. 인터뷰 내용이 참 좋더라고요. 예. 정치 시그널 그 진행자 여자 진행자 네네네. 그 양반이 총리님한테 되게 공손하거든. 예. 차례부터 보면은. 네네네. 그래서 상당히 좀 호감이다. 네. 그런 곁다리로. 지지자분들이 댓글도 좀 네. 읽어주시고. 네. 뭐 대체로 공손합니다. 이번에도 나와서 다음에 또 모시겠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인사치레든 뭐든 인사치레는 아닌 것 같고 진짜로 그럴 것 같거든. 거기는. 그래서 그 정치 시그널 많은 성원 부탁드린다. 뜬금없이. 예. 땡큐. 네. 자 인트로에 이제 그 뭐 신뢰가 이제 무너지고 이제 미래가 없어지고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실제로 보면 지금 좀 어떤 그 투기 열풍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 좀 드는 면이 있어요. 네네. 최근에 이제 그 지표를 보면은 환율이 지금 어제 오늘 지금 1,400원 넘어갔습니다. 예. 1,415원 오늘 뭐 그렇더라고. 그래서 지금 비상계엄 때 아마 그 피크 찍었을 때가 1,456원인가 그랬거든요. 네. 거의 지금 이제 비상계엄 수준까지 가는 거 아니냐. 정권 바뀌었는데 뭐 이제 그런 우려까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환율이 굉장히 지금 치솟고 있는 상황인데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또 이제 코스피 지수도 굉장히 지금 치솟고 있단 말입니다. 네. 어제 조금 떨어졌더라고. 네. 어제 좀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뭐 이게 그동안에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미국 증시가 일단 견인하는 면이 있고 그다음에 네. 기관 투자가 엄청 정부 이재명이 쪼아대 가지고 기관 투자를 엄청 늘리고 있는 상황도 있지만은 그래도 좀 그렇단 말이지. 증시가 이렇게 갑자기 그 주가 지수가 치솟는 게. 그러니까 외국인 매수세가 좀 있다고 최근에 봤었는데, 네네. 예, 뭐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때만 이거를 한참 그 나가다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이 비슷한 현상들이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일단은 이제 그런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도 그랬었지만 네네. 이 각 국가들의 이제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은 그러면 돈이 이제 풀리지 일단. 돈이 풀리고 네. 예, 시중의 유동성이 늘어나니까 네. 이제 그게 자산으로 쏠리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기도 하고 그 일환으로 또 당연히 이제 주가도 이제 올라가게 되고. 고시국들은 그걸로 이제 코인질 한다 그런 것들이 네, 많았죠. 코인질 뭐 네. 주식, 부동산 모든 자산이 다 아주 활발하게 네. 가격이 올랐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전반적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부동산보다는 코인이나 주식 쪽이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네, 그런 원인이 좀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은 또 변동성이 아주 크지는 않잖아요. 막 네, 그렇죠. 한번 오르고 나면은 바로 또 이렇게 그러니까 주식이나 코인처럼 막 오르락 내리락 그렇게 잦은 게 아니라 네. 이렇게 좀 무겁게 움직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미 다시 저점에서 다시 고점을 어느 정도 회복한 상태라서 네. 그래서 이제 뭐 더 오르는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지금 좀 위험하다 이런 얘기는 이제 있는데 어쨌든 부동산은 좀 제쳐두고 네. 지금 이제 주가 지수를 보면 사실은 이제 기준금리가 그러면은 이제 인하하면 주식이 어떻게 움직이냐 보통 반대로 움직이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기대라고 할까 이제 좀 당연한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유동성이 늘어나면은 기업이 이제 조금 자금 형편이 편해지고, 네. 그러니까 자금 수혈하는 하기 용이해지고 그런 게 있어서 그러면 뭐 매출이 아무래도 올라갈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주가 지수가 올라간다. 네. 그런 게 이제 일반적인 거라면 최근에는 사실 이제 세계 경제적으로 낙수 효과가 사실 잘 안 나타난다는 게 이제 이슈였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유동성이 늘어난다고 해서 이게 정말 기업이 뭐 그러니까 투자를 늘려서 선순환 구조가 이제 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냥 돈이 자산에 쏠린다. 네. 그래서 그런 일이 몇 번 있었다 보니까 최근 코로나 때도 있었고 지금 분위기가 기준금리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드디어 기준금리 내려가냐 안 내려가냐 지금 네. 이거 관심이 굉장히 집중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저께 같은 경우에 이제 PC 물가 지수가 됐는데 2.9% 그러니까 저점 찍고 다시 좀 올라갔어요. 그래서 10월에 FOMC 그러니까 미국 그 연방 준비은행 회의에서 네. 이게 내릴 것이냐, 기준금리를 예, 내릴 것이냐 안 내릴 것이냐. 사실 지금 현재 환율 그거에 대한 영향도 어느 정도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은 이제 달러화 가치가 좀 내려가니까 달러를 예. 그 의도적으로 좀 평가절하 시키는 면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이 약간 경기 침체의 시그널이 나오냐. 지금 미국이 되게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제 바로 그 PCE 물가지수까지 와서 그런데 그러니까 최근에 올해 들어와 가지고 그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 아니냐.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럼 기준금리가 내려가나? 이런 기대 심리가 또 있었는데 성장률은 또 어느 정도 나왔어 미국이. 네네. 예. 그래서 그러면은 안 내려가나? 근데 이제 어제 PC 물가지수가 직전보다 오르는 걸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근원 물가지수는 2.9%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3%대로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면 또 금리가 안 내려가는 거 아니냐? 이게 애매합니다. 어쨌든 트럼프는 계속 내리려고 하고 내리고 시켰죠. 예. 그다음에 더구나 중간평가 선거 있는데. 네네. 이제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은 계속 신중하려고 하고 있고 내려도 되나? 아니면 그냥 동결하나? 한 번 더 봐야 되나? 이런 거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러면은 금리를 안 내리면은 달러 약세화가 더 늦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나라한테는 그게 안 좋은 거지. 네. 달러 대비 그러니까 원화 대비 달러가 강세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네. 근데 원화는 원화 자체로 지금 그러니까 달러 약세화는 약간 진행 중에 있는데 네. 원화가 지금 그보다 더 안 좋으니까 지금 환율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그렇죠. 거거든요. 달러가 상당히 평가절하되는데도 예. 불구하고 지금 환율이 못 따라가고 있잖아. 최근 단기적으로는 그 미국의 대미 3,500억 달러 투자 그렇죠. 이게 이슈인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막 빨리 3,500억 달러 한 방에 박아라 막 현금으로 솔직히 양아치 짓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은 야 이거 한국에서 엄청 어마어마한 돈이 빠지는- 달러로 그렇죠. 이동하는 거 아니냐. 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예 그것 때문에 지금 최근에 더 급격하게 네. 예 그 달러와 환율이 치솟았다. 단기적으로 네. 그 원인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지금 해결을 해야 돼요. 지금 1410원까지 뛰었는데 지금 정부가 지금 뭐 이에 대해서 뚜렷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 게 아니잖아. 어쨌든 대책이 금방은 안 나올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미국 갔을 때 네. 그 저기 뭐 145개국 참석한 그 트럼프의 만찬 네네네네. 그거 갔어야 했다고 생각하거든. 뭐 정부 측 입장은 뭐 그 어차피 이제 회담 앞으로 이제 그 에이펙도 잡혀 있기 때문에 예, 10월에 잡혀 있으니까. 10월에 잡혀 있다고 하는데 그 하루가 급하잖아 지금. 하루가 급한데 이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애매합니다. 저는 과연 그러니까 거기서 다시 한번 서로 마주 보는 게 네. 아이 컨택을 하는 게 협상에 정말 도움이 되냐? 그게 이제 이재명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문제인데. 그렇죠. 하나에 달려 있죠. 지금 당장 보십시오.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그 기존에 그러니까 지금 그 완전 우파 대통령이거든요. 지금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예, 그렇습니다. 기존, 네. 기존 복지 다 갈아엎어버리고 거의 국가 개조식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세게 나온 약간 극우에 가까운 우파 대통령이란 말입니다. 나름 지금. 그 경제학 교수 출신이거든. 네. 그 아저씨가.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방만하게 재정 집행했다 이거 다 갈아엎어야 된다. 그리고 완전히 지금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고 그래서 트럼프 마음이 굉장히 들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바로 지금 통화 수합 해주잖아요. 그게 아르헨티나랑. 또 뭐가 있냐면은 아르헨티나가 네. 브라질이랑 네. 같이 해가지고 자체 통화로 이렇게 스와핑 해가면서 그 남미 브릭스. 그러니까 브릭스랑 또 별개로 그러니까 네, 이 네. 남미 경제권 네. 브라질 아르헨티나면은 거의 남미 그렇죠. 탑에 가깝잖아요. 그렇죠. 거의 이제 멕시코까지 들어가면 이제 뭐 완성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브라질이랑 좀 갈라치게 하려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 아르헨티나 통화 스와핑은. 지금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브릭스도 탈퇴했잖아. 그러니까 중국 영향권에서도 벗어나려고 하고, 그다음에 기존 어떤 그 좌파 성향의 어떤 정책도 싹 다 갈아엎은 그런 상황이니까 트럼프 마음에 들었단 말이야.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해주는 거야. 통화 수합 해주는 거잖아. 그럼 이재명도 우리 지금 환율 지금 이 모양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특히나 수출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환율에 죽고 확률에 사는 나라인데 환율 방어하려면은 자기가 그랬잖아요. 이제 뭐 트럼프 가랑이 사라도 기겠다고. 시진핑 개새끼 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트럼프 만나가지고 나는 그랬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말이 그러니까 참 이재명이 말을 잘못한 건데 네. 정말로 하면은 안 되잖아. 정말로 가랑이를 신용을 해야지. 그러니까 뭐든 하겠다는 얘기잖아. 근데 그러니까 가랑이 사료 기겠다는 게 가랑이 사료 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든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라는 나는 보통 그런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모든 걸 다 했냐면 나는 모든 걸 다 했다고 생각되지가 않거든. 그렇죠. 일단은 그렇고 그래서 지금 난항인 것 같고 지금 그리고 주민대사 강경화로 임명을 했잖아요. 그것도 뭐 뒷이야기 보니까 좀 문제가 있더라고. 네 아직 그러니까 뭐라 아가레망 그러지? 못 받았고. 네네네 맞아요. 강경화 씨가 이제 유엔 통이잖아. 네네. 지금 유엔 사무총장이랑도 굉장히 거의 직속 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사이인데 지금 유엔 사무총장이나 트럼프랑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요. 네네네. 그런데 한국이 미국 주미대사를 유엔 통인 사람을 붙였다. 그럼 트럼프한테는 굉장히 이제 네거티브 시그널로 이제 비춰줄 수가 있는 거야. 그러겠네요. 네. 그래서 여러모로 볼 때 지금 정말로 가랑이 사이를 기겠다는 표현에 적합한 액션을 취하고 있느냐?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환율 보면 지금 환장하겠는데 이대로 냅두면 진짜 IMF 이후로 제일 많이 치솟았을 때가 2009년 서프라임 모기지 때 터졌을 때 그때 1,600원인가 그 정도까지 갔었거든요.
네네네. 잠깐이지만은. 네네. 이명박 때. 네, 그 뒤로 제일 많이 취소했을 때가 비상계엄 때였다고. 그렇죠. 근데 지금 비상계엄 때 넘어갈지도 모르겠다 싶어요. 지금 불안하죠. 네. 네. 굉장히 불안한데 지금 그래서 필요한 시그널은 근데 오히려 그거 같아요. 3,500억 달러가 그렇게 훅 안 넘어간다. 그걸 대외적으로 이제 확실하게 처명하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죠. 네. 그래서 지금 버티고 있는 게 환율에서는 나쁘지는 않은 거 아니냐. 그렇게 보이긴 하거든요. 그렇게 볼 여지도 있을 수 있는데, 네. 근데 문제는 그 와중에 이제 관세 다만 이제 어떻게 해결이 될 것이냐 이거죠. 관세 계속 막고 있고, 네. 그거 지금 어떻게 탈출구도 안 보이고, 기업들은 어떻게 버텨야 될지도 지금 막막한 상황이고, 정부 뭐 장관 국무총리고 대통령이고 뻘소리만 하고 앉아 있으니 그 와중에 이건 뭐 진짜로 답답하죠. 그러니까 개딸들이야 좋겠지. 막 미국 앞에서 자존심 세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근데 지금 어쨌든 좀 세울 수밖에 없. 오히려 앞에서 뭐 아무 일도 없이 다 우리가 잘 되고 있어. 네. 이런 시그널을 보내는 게 잘못됐던 거죠. 뭐 거짓말하는 앞 시그널이 잘못됐죠. 거짓말하는 게 제일 큰 문제긴 네.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왜 일찍부터 빨리빨리 협상을 진행을 하지 못했냐. 그리고 단순히 버티는 게 전략이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을 어떻게 기업 지원을 팍팍 하든가. 지원을 하든가 그런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냥 AI밖에 없고 네. 뭐 그런 식이니까 문제가 여러 가지로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결국 보면은 이 대미 문제라는 게 중국이 가장 큰 걸림돌이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면은 저기 우파분들 뭐 윤회계인 분들 보면 이제 반중 시위를 많이들 하세요. 매주 거의 이제 하시는데 이제 뭐 명동에서 하다가 뭐 취소되고 뭐 이제 그렇게 밀려나고 대림역에서도 밀려나고 이제 뭐 그런 상황인데 이제 9월 26일에 대법원 판결에 난 게 있는데 주한 중국 대사관 앞 집회 금지한 경찰 처분이 위법이다 이런 네네. 판결이 났어요. 이게 내용이 뭐냐면 23년 8월 달에 중국 대사관 정문 앞 10m 지점 인도상에서 공저학원의 연구 추방을 촉구한다라는 집회를 이제 개최를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네네. 이 소송의 원고가.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그 경찰에 집회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이걸 불허를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법원에 행정소송을 걸었는데 1심에서는 졌어요. 이게. 그러다가 이제 2심에서 이게 판결이 뒤집힌 거야. 아, 네네. 네. 경찰 처분이 위반이다. 그리고 이제 2심 판결에서 주요한 근거로 삼은 게 그 수요 집회. 네네. 수요 집회 일본 대사관 바로 앞에서 정문 바로 앞에서 하거든요. 근데 2023년에는 그 100m 이내에서는 못 한다고 판결이 났다고 하는데. 뭐 그간에 이제 계속 10m 앞에서 해왔기 때문에 이거를 근거로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2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가 돼가지고 이제 26일 날 3심 판결이 이렇게 대법 판결이 확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보면은 반중시를 이제 뭐 대통령령으로 막 명동에서 금지시키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어쩌면 행정소송 걸면은 위헌으로 판결 나가지고 뭐 시위할 수 있게 될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시위하시는 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긴 해요. 이게 시위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그 이제 좌파 진영 일각에서는 이걸 이제 혐중 시위다 이렇게 딱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네네. 근데 극우 시위라는 느낌을 네. 줄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혐중 이제 뭐 네. 인종차별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딱지를 붙이고 있는데 일정 부분 저는 이게 시위대가 시위 성격 자체가 이걸 빌미를 주는 면이 있다고 봅니다. 네네. 저도 지금 중국 반중 시위 같은 거 해볼만 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뭐 점점 좀 노골적인 면도 있고 그래가지고 중국 정부 태도 같은 것들이 그래서 그렇죠. 이거는 저 새끼들 뭐야 싶은 생각이 드니까.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보면 좀 이건 아닌데 싶은 것들이 있는데 뭐 이를테면은 어제 이제 그 9월 26일이었죠. 중국 무슨 절이냐? 중국 건국절인가 아무튼 뭐 76주년 행사를 우리나라 신라호텔에서 했습니다. 걔네 뭐 있다 그랬죠. 네. 예. 이거 이제 신라호텔에서 행사를 했는데 이거 가지고 이제 뭐 온라인상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네. 이제 얼마나 침투를 했길래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여기 막 민주당 국회의원 참석했더라 그러면서 이제 막 마치 이제 이재명 정권 들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그런 뉘앙스로 이제 글이 올라왔어요. 일종의 저는 그걸 선동글이라고 보는데 왜냐하면은
이거는 사실관계 확인해 보면 이재명 정권 들어서 이 행사가 처음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 92년에 이제 한중 수교를 맺었잖아요. 네네. 그때부터 중국 대사관에서 매년 해오는 행사예요, 이거. 이거 까면 윤석열도 까인다니까. 윤석열 정부 때도 쭉 해왔어요. 윤석열 때도 당연히 네. 했을 거고 네. 이명박 박근혜 때도 당연히 했다는 얘기지. 그 기사 찾아보면 적어도 박근혜 정부 때 네네. 이거 행사했던 그 기사는 나와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 모르고 지금 까대버리면 바로 대책이 나는 거야. 비슷한 거를 저도 최근에 X에서 트위터에서 네. 봤는데 네. 이제 제주도에 네. 서복 공원인가 네네.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그 서복이라는 사람이 네. 옛날 중국 사람인데 네. 그 사람이 딴 게 아니고 그 진시황 시절에 네. 그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해하라. 아, 거기서 서복은 제주도로 온 거야? 불로초를 이렇게 동방으로 네. 이렇게 네. 오다가 제주도를 들렀었대요. 그 기록에 따라서 이렇게 서복 공원을 1992년인가 당시 제주도지사가 이제 자민련 소속 네. 제주도지사였는데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 서복 공원이 그때 만들어졌대요. 네. 근데 이제 이 몇몇 그 우파 쪽 네네. 자칭 우파 이 네. 사람들이 씨발 제주도 큰일 났다. 지금 막 지금 만들어진 것처럼 이 민주당 정권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들 다 선동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사실 확인을 안 하고 그냥 그런 것들 물어버리면은 바로 대책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국 비판하는 명분을 잃게 된다고 저는 어쩌면은 그런 것들이니까 그 뭐 지금 서복 공원이나 아니면 뭐 중국 76주년 이 기념식도 그렇고 요거 퍼뜨린 게 좌파 진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어라. 떡밥 던져놓고 물면은 야, 그 윤석열 때도 했다니까 이래버리면 할 말 없어지잖아. 그 노리고 저라면 그렇게 떡밥 던질 것 같아요. 한번 던져볼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저런 사실관계 확인하고 비판할 건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지금 시 보면은 뭐 이제 명동에서 쫓겨나긴 했지만은 명동이나 대림동 같은 데 가가지고 중국인들을 상대로 지금 시위를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그거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니까 이게 혐중 시위다, 뭐 차별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딱지 붙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비판을 하려면 중국 정부에 대고 해야죠. 너희들 그 서해 구조물 빼라. 인터넷에도 뭐 그런 소문이 너무 많이 돌죠. 네. 예를 들어서 뭐 화교면은 뭐 대학 입시 특혜를 받는다는 등. 그거 가짜뉴스 엄청나게 돌았잖아요. 네. 그게 화교나 뭐 아니면 중국인을 위한 막 네. 하여튼 뭐 걔네가 그래가지고 막 성적 낮은데 뭐 의대를 막 우리나라 의대를 들어가고 그 난리가 났잖아. 네. 그러면서 맨날 화짱조 막 이러면서 그런 정책이 그런 게 없다잖아. 그런 전형 자체가 없는데. 전형이 그냥 외국인 전형이지. 네. 그러니까 외국인이면 네. 해당되는 전형이 있고 그 숫자는 당연히 몇 명 안 될 거고 그런 건데 이게 무분별하게 돌아다니면서 중국인 혐오를 부추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이제 중국인 범죄자들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거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인 범죄자가 많은 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제일 많은 쪽수 제일 많은 게 중국인이라서 그래요. 그렇죠. 네. 대부분 조선적이고 하니까 한국말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론 거기에 대해서 뭐 이제 좀 법령을 강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경찰 인력을 증원을 해가지고 좀 함부로 못 날뛰게 좀 단속을 빡세게 한다든지 뭐 그럴 필요는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뭐 그냥 짱깨들 꺼져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그냥 진짜 혐오 차별밖에 안 되는 겁니다. 비슷한 게 옆나라 일본에서 벌어졌었잖아요. 그렇죠. 예, 한국인들 나가라고 네. 혐한 시위하고 혐한 시위하고 그렇지. 그 일본 극우 놈들이 그랬었지. 네. 걔네들 극우라고 욕할 수 있냐고.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뭐 그냥 짱깨 꺼져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담론이 넓게 크게 퍼져나가지를 못합니다. 딱 일정 그 동조하는 사람의 숫자가 그러니까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버리면은. 근데 집회라는 거는 결국 더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내야지 성과를 끌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메시지를 그런 식으로 좀 조잡하게 만들 게 아니라 중국 정부에 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서해 구조물 그 알박힌 거 빼라. 뭐 하는 짓이냐. 그렇죠. 그런 거 해야지. 아니면 문화 찬탈하려고 들지 마라. 뭐 뻑하면 자기들 거라 그러는데 개소리 하지 마라.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그렇죠. 짱깨 꺼지라. 뭐 냄새나다. 뭐 길거리 똥 싸지 마라. 이런 소리 하고 다닐 게 아니란 말이지. 네. 그러니까 이제 좀 명분을 분명히 만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시위 대상을 뭐 중국 정부 혹은
중국 정부에 굉장히 유화적으로 보이는 지금 한국 정부를 네. 향해서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해서 좀 공감대를 넓혀 나갈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와 더불어서 네. 사실 우리나라 뭐 이민 정책이라던가 네. 아니면 난민 정책에 네. 대해서는 또 짚고 넘어가긴 해야 되는데 그렇죠. 무분별하게 이렇게 다 이민 받아주고 난민 다 수용해주고 그럴 수도 없죠. 그러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 한다고 뭐 너네 뭐 트럼프 같이 막 극우냐 뭐 이렇게 나오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또 확실하게 반대를 이제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지금 미국은 좀 모르겠지만 네. 캐나다, 네. 유럽 다 막아요 이미. 지금 이민자들 때문에 네. 그 나라가 지금 휘청휘청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이제 또 그 뭐 중국인들 저도 이제 중국인들이 뭐 우리나라에서 특혜 받는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상호주의에 생각해 보면 네. 뭐 이를테면은 그 대한민국 중국인들 시위 자유롭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에서 그렇게 시위의 자유가 보장될까요? 무서운데 시위한다고 택도 쓸 것 같거든.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서 만약에 시위를 못한다. 그러면 중국인들 우리나라에 시위 못하게 막아야 되는 게 맞죠. 상호주의에 입각해야지. 또 비슷하게 이제 중국인들이 뭐 한국에서 네. 부동산을 산다던가 취득을 한다. 우리는 지금 못하잖아 중국에 못하지.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지방선거 네. 때의 투표권 네. 이런 거. 그 투표권도 마찬가지고. 네네. 그러니까 뭐 이제 단순히 짱깨 꺼지라 이런 소리 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중국 정부를 향해서 이렇게 몇 가지 아젠다를 가지고 그렇게 좀 명확하게 그거 좀 깔끔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이거 뭐 맨날 나서 그 중국 짱깨 꺼지라 이런 소리만 자꾸 이제 흘러나오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집회가 그렇게 해서는 성공할 수가 없다. 이거는 거의 예전에 좌파 진영에서 많이 있었던 네. 반미 시위의 미러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반미 시위 한다고 맨날 그 뭐 부시 인형 태우고 뭐 성조기 불 태우고 그거 하니까 그 걔네들 그 저기 뭐야 뭐 대진년 대학생 단체들이 지들끼리만 시위하지 그 시민들이 동의를 안 해주잖아. 뭐 미군 나가라. 네. 막 그거 되냐고. 그러니까요. 똑같은 꼬라지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파 여러분? 그거 좀 생각을 좀 해보시고. 그렇죠. 예. 퍼질만한 담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뭐 찰리 코크 뭐 이렇게 그냥 추모만 하지 말고 네. 그 아저씨가 미국에서 뭐 어떻게 떠들고 다녔는지 네. 좀 잘 찾아보시고. 네. 그거 별로 공감도 안 돼요, 솔직히. 그 사람 그냥 그 미국 사람 이야기지. 우리나라의 미국 사람 미국 그 청교도주의에 입각한 그 가치관을 왜 우리나라에 갖다 대려고 그래. 그건 그치 그런 건 안 되죠. 그런 건 안 되는데 다만 찰리 코크가 영향력이 그렇게 늘어났던 것 중에 하나는 뭔가 그 쟁점의 구도를 갖다가 바꿨다. 그렇죠. 네. 굉장히 영리한 사람인 건 맞죠. 네. 영리하고 그리고 막 뭐 억지를 쓴다거나 우악스럽게 군 게 아니라 이 정말로 반박 불가의 어떤 그 초조살인 그 한 방에 조져버린 말로 조져버린 그런 걸 굉장히 잘하는 사람인 건 맞거든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의 젊은 층한테는 굉장히 소구력이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분위기를 뭔가 바꿔 나갔다. 네.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마침 또 지금 이런 반중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자유대학 네, 이쪽이잖아. 그러니까 우파 쪽을 정책을 지지를 하는데 좀 젊은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런 쪽으로도 좀 생각을 그렇죠. 넓혀봤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네. 예. 우악스럽게 하지 말고. 네네. 자, 이제 최민희 이야기 잠깐 좀 해봅시다. 참 자주 나오긴 하는데 네, 할 때마다 좀 하기 싫은 사람이 이 사람이긴 하거든요. 김세희한테 걸렸어요 이거. 김세희한테 하필? 떡밥을 주다니. 김세희 다 죽어가는 거 또 산소 호흡기 달리나? 약간은 달리겠지. 아 참. 이 양반 이제 국감 기간 중에 지금 이제 그 딸내미 결혼이 잡혀 있는 모양인데 뭐 거기는 그렇다 싶다. 근데 일단 예식장이 국회 사랑채라고 합니다. 사랑제. 사랑제. 네, 이게 옛날 이게 뭐 국회 무슨 동산인가 뭐 네. 근데 여기가 원래 국회의원들 뭐 결혼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 데래요. 그래서 스케줄 비어 있으면은 일반인들도 이렇게 신청해가지고 네. 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게 이용료가
30만 원밖에 안 돼. 저렴하겠지. 저렴하고 싸. 네.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건 뭐 그렇게 문제는 안 돼. 그렇죠. 오히려 이재명처럼 그 이재명 했던데 어디야? 뭐 의리의리한데. 네, 삼천가. 뭐 그런 데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괜찮아. 네. 근데 국회의원이 뭐 국회에서 자기 딸내미 결혼시킨다는데. 그런데 그래도 문제가 된 건 이게 국감 기간 중에 이런다는 거. 그리고 최민희가 상임위원장이라는 거. 이건 좀 문제가 되죠. 그리고 이제 지금 온라인 청첩장 돌리면서 이제 축의금 계좌번호 돌리고 그랬는데 이 와중에 이제 김세희가 특히 찍은 게 계좌번호만 돌린 게 아니라 카드 결제가 되더라. 축의금이. 현금이 없으십니까? 네. 카드 됩니다. 네,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대요. 축하 좀 해주십시오. 좀 벙찌는 일이긴 하죠. 그리고 이제 상임 국감 기관에 돌려버리면 상임위 피감 기관에서 축의금 낼 수 있는 거거든요. 아, 그럴 수도 있죠. 네. 사실은. 그리고 이제 사실 축의금 같은 경우는 과세 대상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잘 안 잡힌단 말이죠. 김민석이 그거 이용해 먹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웃긴 거는 김민석이 축의금 안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증언도 많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다 거절 당했다. 대외적으로 이제 그렇게 엄플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김민석의 재산 최근에 청문회 때 나온 거는 인사청문회 때 나온 거는 결혼하고 나왔더니 결혼식 축의금을 모았더니 그게 제법 됐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 국감기관에 이제 한번 수긍하려는 거 아니냐. 피감기관들한테 이제 그런 지금 법사위원장님도 쏠쏠하게 한번 땡기셨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카드 결제 하도 까이니까 까여서 그런 거겠지만 아마도 지금 이제 카드 결제 매듭은 없어졌다고 합니다. 네네. 자,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좀 보면은 많이 지금 염치가 없어졌구나. 인간들이 정말 낯짝이 두꺼워졌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거 사례를 하나 봅시다. 그래서 이제 뭐 오랜만에 문재인 전 대통령 케이스를 볼 텐데 2010년도에 이제 그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문다혜 씨가 2010년도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나온 기사를 보면은 결혼식을 조용히 치렀다. 2013년에 청첩장도 안 돌렸다.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산에 있는 뭐 그래도 이제 참여정부 시절 인사들이나 아니면 뭐 당시 민주당 인사들이 있잖아요. 네. 아름아름 찾아왔었다. 네. 그 순위까지 아예 청첩장도 안 돌렸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14년 그때 이제 문준영 씨 결혼식인데 이때는 이제 당시 문재인 의원이었죠. 문준영 씨 결혼식도 이제 그 해화동 성당에서 열렸는데 양가 가족과 친지, 지인 등 하객 350여 명만이 참석했다. 이때도 이제 뭐 주변 일체를 안 알렸다고 합니다. 청첩장 이제 그 아름아름 정말 가까운 가족 친지들한테만 청첩장 돌리고 그래가지고 뭐 그래도 정치권에서 이제 지인들이 오긴 왔어요. 이때 온 사람들 보면은 박원순 당시 이제 고 박원순 시장 그다음에 문희상 의원, 문희상 유인태, 배재정, 진선미 그리고 최민희도 여기 왔었어. 이런 결혼식도 가봤으면서 뭐 배운 게 이렇게 없나? 그리고 뭐 이제 뭐 조국도 왔었다 이때. 네네네네. 아무튼 이제 적어도 이 시절까지만 해도 이 고위공직자들 아니면 이제 뭐 이런 선출직들은 좀 많이 눈치를 봤습니다. 관원상제 다. 네. 특히 이제 결혼식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조용히 치르는 경우도 있었고 적어도 특히 민주당 쪽 인사들이면은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본인 스스로 어떤 체면 차리는 거라 그런 식의 좀 인식이 있었어요. 네네. 이랬는데 이게 불과 몇 년 사이에 확 뒤집혔다고. 이제는 뭐 그냥 뭐 부끄러운 것도 없어. 대통령부터 저 모양이니. 뭐 한간에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 지금 확인이 안 됐는데 그 한남동. 네네. 한남동 고급 고급 빌라에 지금 그 네네. 대통령 아들이 뭐 기가하고 있다. 신혼집이 그쪽이다. 네. 뭐. 근데 그거 살 돈을 저기 결혼식 축의금으로 그걸 샀다는 돈. 축의금 수십억 거쳤다는 거지. 그 소문에 따르면. 수십억으로 살 수 있는 집이 아닙니다, 거기. 뭐 아무튼. 네, 거기 연예인들 들어가는 네. 곳이라서. 그렇죠. 네. 일단 100억 단위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꽂혀야 되거든요. 네. 뭐 아무튼 뭐 돈 많이 뭐 축의금 많이 걷었다 그런 얘기 있더라고. 일단 근데 뭐 처가가 좀 산대잖아. 그 시장 상인회 뭐 회장인가 그래가지고. 뭐 그래서 그쪽 돌릴 수도 있고. 몰라 뭐. 대통령 쪽 돌릴 수도 있고. 아무튼 뭐 삼촌각이 결혼식 한다 그러고 그때 계좌번호 띄웠잖아 그때도. 그랬죠. 그런 것만 해도 지금 과거랑은 뭐 한 불과 10년 전이랑은 완전 그 격세지감이 심하게 느껴지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취업도 못하는 사람이 그 비싼 집 들어가서 살고 그 참 관리비 감당 안 될 텐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뭐 아무튼 뭐 그래서 최민희 씨 참 부끄럽다. 이 양반 배운 게 뭐가 있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 괜히 카드 결제까지 뛰었다가 쪽이나 먹고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자 그리고 좀 이제 김현지 씨가 많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네. 국감에 나오네 마네 그러다가 결국 좀 안 나오는 걸로 지금 최종적으로 기사가 나온 상태인데 26일까지 나온 기사를 종합해 보면은 네네 그렇습니다. 뭐 여권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은 김 비서관은 국감에 못 나간다. 그럴 사정이 생겼고 적어도 열흘 이내에 관련 배경이 공개될 것이다. 말이 되냐고. 이건 뭔 소리야? 뭔 개소리야? 국감보다 더 중요한 사안이 어딨어. 그러니까 그리고 뭐 국감 못 나올 사정이 대체 뭐가 있냐고. 뭐 죽을 병이라도 걸려서 병원에 입원이라도 해야 돼. 그러면 비서관 자체를 그만둬야 되는 거지. 그렇죠. 쉬어야죠. 말이 안 되는 소리지. 뭐 하도 이렇게 숨기니까 한간에는 저거 혹시 뭐 또 연변 사투리 쓰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에이씨, 그런 건 말도 안 되고. 그렇지. 그건 좀 말이 안 되는데 하도 이렇게 억지를 쓰니까. 이게 아름아름 그래도 지금 막 보도까지는 안 되고 있지만 네. 어느 정도는 파악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그 언론계 기자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좀 파악이 됐다고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그 음모론스럽게 나오는 뭐 간첩이냐 그런 것도 아니면 아니지. 뭐 조선족이냐 네. 뭐 이런 건 아니고 네. 절대 아니고 심지어 남편도 있고 그냥 제가 보기에 이 사람이 좀 언변이 그렇게 샤프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러내놓으면 그 미천 금방 드러나서 그런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저는 그럴 수는 있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노출시키려면 쪽만 팔고 야 근데 저게 실세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이 정권의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만 남기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지레 생각해가지고 숨기려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안 나오게 하는 거는 뭔가 불리하니까 안 나오게 하는 그렇죠. 거겠죠. 예. 그러니까 아마도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사실 이 양반 그렇게 막 샤프해 보이진 않잖아요. 그동안에 드러난 그 이제부터 전쟁입니다. 이딴 문자나 보는 거 한 거 봐도 아니 근데 이제 뭔가 쓸모가 있으니까 이렇게 계속 데려다가 성남시장부터 경기도지사, 국회의원 뭐 이제 쓸모가 많은 건지 약점을 많이 쥐고 있는 건지는 모르지 뭐. 그러니까 둘 다일 수도 있고 뭐. 예. 그냥 아니 근데 어쨌든 항상 지근거리잖아. 그리고 네. 항상 게이트 키핑을 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문고리를 잡고 있잖아. 네. 이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그렇죠. 그거는 어디를 성남시에서도 그랬고 경기도에서도 그랬고 유명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는 뭔가 있는 거야 이 사람이 있긴 그렇죠. 있어. 그렇죠. 근데 이제 92년부터 이게 그 국정감사 때,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 정권 때부터, 네. 그 이제 말하자면 민주화 이후에 국감에 총무비서관이 안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해요. 항상 중요한 위치고 총무비서관은. 그렇죠. 그리고 정말 실세 중에 실세가 총무비서관 자리에 앉아 왔었고, 네. 그리고 총무비서관은 그 대통령실의 살림을 책임지는 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중요하죠. 중요하죠. 예. 그래서 뭐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가지고 뭐 그 국회에다가 증인에서 빼달라고 요청한 적 없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뭐 이거 김현지 빼달라고 요청한 적 없다 이런 식으로 발을 빼고 있습니다. 근데 별로 신빙성은 없고 믿기 힘들고. 근데 이제 또 의외로 요새 또 이 사람도 좀 쓴소리? 이게 이제 뭐 이 양반만 이런 게 아니라 지금 그 당 일각에서는 총무비서관이 나가야지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쪽도 있긴 하다고 네. 합니다. 이제 이 사람은 옛날 그 7인회였으니까 네, 또 그렇죠. 좀 비중이 다르죠. 예, 또 다르죠. 네. 물론 이제 7인회 자체가 또 옛날입니다. 이게 네. 지금은 7인회가 뭐 영향을 발휘한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그리고 뭐 김용진 의원이 뭐 그렇게까지 막 뭐 영향력이 있어 그쵸. 보이지는 않고 지금. 끝발을 날리고 있는 것 같지는 않으니까. 네, 그렇게. 다만 이제 합리적인 얘기를 했어요. 네. 당연히 그러니까 나와야 되고 총무비서관이 네. 이 정부가 국민 주권 정부가 지켜야 할 원칙이다 이거. 그리고 여태까지 총무비서관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논란이 됐던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네. 노태우 정부 때부터 그랬대잖아. 그러니까. 근데 왜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게 논란이 돼야 되냐. 그러니까. 왜 안 나온다고 하느냐. 뭔 이유를 뭐 열흘 안에 설명할 것이냐. 이게 또 개소리지. 이유 말도 안 설명하면 돼. 당장 설명을 해야지. 대단한 사정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열흘 동안 이유를 만들어낸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됐든 아니면 대통령실이 아니라 뭐 여당에서 총무비서관을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보호한다? 이것도 웃긴 일이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면 또 이제 의혹만 생기는 거고. 그럼요. 그럼 사람들은 또 이제 빈 구석을 채우려고 음모론을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풀어줘야 돼 이런 거. 그렇지. 풀어줘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줘야지. 안 그러면 윤석열 때 김건희처럼 돼버리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김건희 되는 거고 최순실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어찌 안 되겠습니까 이게. 자, 그래서 처신 잘하기 바란다. 대통령실은. 예. 그러니까 그래 김영진 의원이 얘기 잘했네. 상식적으로 생각해 달라.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판단했으면 좋겠다. 그래. 상식적으로 합시다. 대국적으로 할 것도 없어. 상식적으로 합시다. 상식도 못해서 문제긴 한데. 예. 자, 그래서 프리토크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프리토크로 1시간 가까이 했네. 네. 그래서 이제는 저희를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후원 계좌를 통해서 엑스친S님, 웰컴퓨터님 후원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공입니다. 웰컴퓨터입니다. 부산 4구 낙동대로 323번 길의 6사역 2번 출구 앞에 있습니다. 010-8691-0079로 연락해주세요. 트위터에서 웰컴퓨터,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에서 웰컴퓨터 0079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오랜 조립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견적을 구성해 드립니다. 가성비 좋은 사무용부터 게이밍, 딥러닝용 같은 최고 사양의 PC까지 조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나와 최저가 가격으로 만나보는 웰컴퓨터의 견적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전국 어디서든 AS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배송에 사용하는 웰컴퓨터의 배송 박스를 미리 보내드립니다. 문제가 생긴 컴퓨터를 웰컴퓨터의 배송 박스에 넣어서 반품해 주시기만 하면 전국 어디에서도 웰컴퓨터의 서비스를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웰컴퓨터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사은품도 별도로 챙겨드리니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달품은 농장입니다. 트위터 달품은 농장 DALPUMUN, 인스타그램 달품은 농장 _농사짓는 문파 DALPUM 숫자 1입니다. 진한 풍미와 영양이 살아있는 청란, 청개옥부터 친환경 우렁이쌀, 그리고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서리태콩, 찰옥수수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품은 농장에서 건강한 우리 농산물로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라만카카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라만카카를 검색해 주세요. 자, 라만카카 추석 선물 세트 출시했습니다. 지금 절찬리 판매 중에 있고요. 네, 생강청과 꽃간 단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배송일 선택하셔서 주문하시면 되니까요. 네. 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조국당 이야기 좀 해봅시다. 이것도 좀 어저께 이제 올라온 기사인데 상당히 골 때려가지고 이게 좀 지금 이제 정부 뉴스를 때문에 좀 묻힌감이 있어가지고 이걸 끄집어 와봤는데 주간조선 26일자 기사인데. 아, 주간조선. 네, 네. 제목이 이렇습니다. 조국 혁신당 보좌관 지인 로스쿨 입시 전형 개입 의혹. 내용이 뭐냐면은 이게 이제 박은정 의원실 보좌관이거든요. 9월달에 이제 이대 로스쿨 입시 원서 접수 기간에 네네 이제 대학원 측에 그 로스쿨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 동아리 증빙 서류와 관련된 이대 측의 입장을 물으면서 자료 요청을 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 로스쿨 입시 전형 중에 보면 이제 그 가산점 주는 것 중에 이제 뭐 동아리 활동 내역 같은 거 이것도 제처럼 가산점을 주는데 네네네. 이 동아리 활동 내역을 제출을 할 때 이제 활동했다는 그 확인 사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서면. 네네네. 보통 보면은 대학 총장 아니면 학과장. 네, 학과장 최소한 지도교수급. 네네. 지도교수급의 사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 지인이 제출한 그러니까 박은정 의원실 보좌관의 지인이 제출한 동아리 활동 확인서에는 총학생에 대한 사인만 있는 거야. 그래서 이대 측에서 이건 안 된다. 이건 인정 못한다. 그러고 돌려보냈는데 이게 왜 인정 안 되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야. 말하자면 전화해가지고. 그러면서 입시 여강 좀 확인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리고 이제 또 이거를 그 이대 측에만 지금 요청을 한 게 아니고 국회 교육위에 또 문의를 해가지고 또 뭐 교육부에서 뭐 자료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지금 뭐 이거 지금 제고해봐라 이런 식으로 한 게 맞냐. 그래서 이대 측에 약간의 압력을 넣은 것 같은 그런 모양새가 됐어요. 네네네. 이게 이제 그래서 취재가 들어가고 이제 주간조선 측에서 이제 전화 인터뷰도 했거든 이 A 보좌관한테.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좀
그 이제 기사가 될 거라는 감이 왔을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그 9월 24일 자기 페이스북에 글을 먼저 올렸어요. 그러니까 기사는 26일 날 났는데 기사 뜨기 전에 선제적으로 올려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뭐 개인적 청탁 같은 면허는 단칼에 거절하는 것으로 내가 유명한 사람이다. 이거 보좌관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웃긴다. 좀 짜친다. 그리고 일단 예. 그러면서 뭐 국회의원도 아니고. 다중이 관계된 부당한 일은 누구보다 먼저 해결하는 것도 내 성격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공익을 위해서 일한다 이거야. 항상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 지인에게 연락이 왔다. 법사위 소속 보좌관이고 로스쿨 문제와 법사위가 무관치 않은 것 같으니 어떤 문제인지 알아보아라고 알아보마라고 전했다. 개소리죠. 로스쿨에서 뭐 교수쿨 입시 요구하기는 법사위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대체. 교육이지. 예.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처리하려 했다면 남편이나 의원님 힘센 권력자에게 해결해 달라 요청했겠지만 알리지 않았다. 대단한 보좌관이십니다. 욕 나온다. 예. 직업적 보좌관을 오래 해왔던 나에게 못할 일은 아니었다. 뭐 자기 선에서 할 수 있다는 소리야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힘이 있는데 오히려 나는 이걸 쓰지 않고 내 힘으로 내 선에서 해결된다 이거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 그다음에 이거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일인 것 같아서 내가 직접 움직여서. 자, 뭐 여기까지는 이제 유치하지만 뭐 개인적 감상에 가까운 뭐 자기 과시에 가까운 글이기 때문에 뭐 그걸 이제 페이스북에 썼다는 네, 얘기죠. 기사보다 빠르게. 그래서 이제 읽는 우리가 민망하긴 하지만은 유치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넘어갈 부분이긴 합니다. 이 다음부터는 문제가 돼요. 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뭐 이 지인이 다른 학교들과 다르게 유독 이대 이화여자만 학생이나 동아리 활동에 대한 증명을 반드시 학교 학과장 공문으로만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듣고 보니 사실이 그랬다니까. 자기가 확인해보니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뭐 법리적으로 해당 활동 증명은 해당 단체의 장이 하면 될 일인데 그것을 제3자에게 증명하라고 하니 법적 잣대에 까치는 학과장들은 안 해줄 만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대만 유독 그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주건조선 취재에 따르면 사실이 아니에요 이게. 네네. 영남대 로스쿨. 로스쿨 모집 요강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공식 서류 발급이 불가능한 활동의 경우 작성한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3자의 확인 서명 및 연락처를 표기 바란다. 괄호 열고 담당 교수의 확인 서명 및 교수 연락처 기재. 그러니까 담당 교수 사인으로 받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동아리에는 약간 형식적이긴 하지만 그 담당 교수가 있거든요. 네, 지도 교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또 보면은 전남대 로스쿨 같은 경우도 활동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3자가 이제 괄호 열고 기관장, 교수 등을 포함하는 직인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네네. 뭐 건대 로스쿨 같은 경우는 학생은 물론 개인 자격의 교수 서명도 인정하지 않았으며 학생 측 학과장 중에 공식 인증이 된 서류만 제출 가능하다. 여긴 더 빡세. 이대보다도. 네네네네. 그 다른 학교도 그런데 뭘 확인해보고 좀 이대만 이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게. 네. 확인해보긴 해봤나? 구라가 좀.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지금 뽑긴 낫네요.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보좌관인데 그래봤자 의원실 보좌관인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까지 지금 갑질을 한다는 거예요. 박은정 검사 출신이잖아. 네. 이 당은 보좌관 관리 제대로 안 하나? 박원영보다 국회 짬밥 보좌관이 더 먹은 것 같잖아요. 보면 일단. 그렇죠. 네. 인맥 뭐 네트워크 빵빵할 것 같고 뭐 지가 되게 오래 직업적 보좌관 일을 오래 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박원정이 뭐 직위는 높을지 몰라도 휘둘리고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아주 그냥 머리 꼭대기 위에 앉았네. 아무튼 법사위 의원실 보좌관이 왜 교육이 업무에 이래라 저래라 뭐 지금 개입하는 것이며.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지적하는 그 다른 의원실 인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뭐 그거 다 좋다 이거야. 그 주장 받아들일 수 있는데 왜 하필 이대 로스쿨 입시 기간에 이걸 하냐고. 그렇죠. 이게 문제 제기가 됐다면 다른 입시 기간 끝나고 나가지고 하든지 그러면은 이런 오해를 안 살 수 있지 않느냐. 지인 뒤봐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문제가 있어가지고 얘기하는 게 될 수 있지 않느냐. 꼭 지금 당장 개입해서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냐. 그리고 결국 사실관계도 부합하지 않는 거짓말을 이 사람 자기 SNS에 남겼어요. 근데 지인도 되게 무능하네. 교수 서명 한번 하나 못 받아내가지고 이거를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드나? 뭐 동아리 활동이 부실했나 보지. 그러니까 사실상 없지 않았나 싶고. 그치, 까라로 만들 가능성이 크죠. 예.
아니 근데 그 서명 그 좀 이렇게 교수님 찾아가지고 서류 내밀고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서명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동아리에서 뭐 활동했었습니다. 교수 딱 교수님들이 좀 대쪽 갔나 보지 뭐. 그러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대충 확인해 보고 뭐 그다음에 이제 뭐 동아리 회장 뭐 이렇게 데려갈 거 아니야. 네. 그래가지고 하면은 이게 아무 일이 될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이게 서명 받아내는 게. 뭐 별거 아니라면 별거 아닐 수도 있겠지만. 내가 했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을. 당신은 이제 대학 생활을 오래 했고 그런 거 이제 유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저는 그 교수들이랑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저는 유능하지 않습니다. 아주 평범합니다. 대학 다니면서 교수들이랑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사인 받으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셨군요. 굉장히 그 반항적인 네네. 말 안 듣고 맨날 도망다니는 그런 학생이었기 때문에 아무튼 참 이 당의 존재 이유는 대체 뭔가 다시 한번 또 이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 와중에 이제 조국은 지금 그 성비 문제 이후로 네. 많이 지금 이제 그 언론 기사에서도 별로 다뤄주지 않고 있고 일단 네네. 그리고 이제 성비 문제를 제대로 수술을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구리게 나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점수를 많이 잃었잖아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지금 이제 저희 검찰 개혁 관련해 가지고 더 세게 목소리를 다시 또 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별로 호응을 못 얻는 것 같아 지금은. 당연하죠. 네. 네. 이게 조국 따위가. 네, 그래서 지금 개딸들도 저거 저기 사면시켜 줬더니만 이재명 정부에 폐만 끼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저기 인기 떨어지는 소리니까 억울로는 지가 끌고 요건 이재명 정부가 몽 이런 식으로 지금 개딸들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은 정확히 공감합니다. 네. 아니 근데 지금 조국 스스로도 욕을 먹었어요. 지금 그래서 조국당 지지율 지금 거의 또 바닥까지 내려갔잖아 지금 몇 주 만에 다시. 네네네네. 그런 거 보면은 뭐 조국도 좀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기는 봤습니다. 물론 이제 이재명이 데미지를 안 입은 건 아니지. 그렇죠. 네네. 개딸들의 원망도 뭐 어느 정도는 일리는 있긴 하다. 그 와중에 이제 어떻게든 좀 점수 많이 하려고 그래서 뭐 더 지금 안 그래도 이재명 정권 같은 경우는 지금 정보조직안 개편안 정보조직 개편안이 국회 통과를 했지만은 좀 속도 조절 같은 거 필요하다. 네. 이런 주문들을 많이 해왔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죠. 정청래랑 소통이 제대로 안 됐었고. 그리고 또 그 와중에 이제 법사위원장은 법사위원장대로 그렇습니다. 네네. 날 떼가지고 지금 뭐 대법원장을 뭐 청문회를 한 해 만에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거 거의 추미애 법사위원장 단독이라는 네. 그러니까 급발진이라는 얘기가 파다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버리면은 요건 이재명 정권이 다 먹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 데미지는 그러니까 추미애랑 정청래는 그렇게 하면은 지금 개딸들을 제외한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그러니까 그 당원 지지자 그룹도 좀 분화가 된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네. 이제 뭐 이번 주에 그 중앙일보에서 다뤘나 그 개딸 그룹이랑 털빠 그룹 이렇게 나눠가지고 네네. 기사도 냈던데 이제 그런 식으로 정말 분화가 된 상태인데 적어도 정청래랑 추미애는 그 개딸 그룹 이외에 털빠 그룹들한테는 전폭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액션을 취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지금 이렇게 굉장히 강성으로 나가는 게. 그리고 정청래 같은 경우는 그간에 이제 뭐 이재명이랑 뭐 이렇게 독대는 아니지만 이렇게 여러 번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자리들이 있었잖아요. 그 자리에서 정청래가 그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그렇게 좀 세게 나가는 게 정권에 도움이 된다. 그런데 이재명이 막 바로 화를 냈다고 해요. 그거 아니라고. 마치 그 이재명은 억울로는 자기가 다 봤거든. 그 지금 정청래는 이재명 앞에 몸빵으로 던져놓고 자기 정치 존나게 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상황이란 말이야. 대통령님 제가 탱킹하겠습니다. 하지 말라고. 탱킹을 안 해. 탱킹하겠다는데 방패가 이재명이야. 불 지르고 다니고 맛이. 그런 거지. 그래서 죽을 맛이다.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갤럽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네. 국정 지지율이 5%가 떨어졌어요. 그렇죠. 갑자기 좀 많이 떨어졌지 한 방에. 그러니까 면접 여론조사에서 보인 변동성치고 상당히 큰 폭입니다. 5%면. 그렇죠. ARS는 자주 일어나는데 이런 게 네. 그러니까 면접조사에서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 거는 네. 굉장히 드물거든요. 이게 이제 뭐
갑자기 급작스러운 그 지지율이 빠질 만한 그런 비기멘트가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그게 있었죠. 이게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압박이거든요. 여권의 압박. 네. 근데 그게 이제 뭐 갑자기 터진 게 아니고 쭉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게 이번 주에만 갑자기 발현됐다는 게 좀 놀랍다. 아 그러니까 좀 유독 나댔잖아. 네. 말도 세게 정청래도 세게 해. 추미애. 막 추미애도 막 난리 그렇죠. 나고 네. 막 그러면서 이제 그 청문회안까지 뭐 통과시켰다고 네. 하고 막 네. 그러니까 야 이거 저거 너무 막 나가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 인상을 주거든요. 네. 그 정작 또 어디 그것도 갤럽이었나? 그 조희대 대법관 거치 문제 관련해 가지고 KSOI였습니다. KSOI. 그 여론조사는 좀 절망적이었잖아요, 사실. 매우 답답하죠. 그러니까 그래도 좀 그러니까 뭐 그거였죠.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해서 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조금 낮았어요. 네. 조금 낮았는데 그래도 뭐 조금 나아 보이는 구석은 뭐가 있었냐면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지지율보다는 뭐 스스로 거취를 물러나야 된다던가 아니면 탄핵당해야 된다라는 의견의 합이 조금 더 낮았다는 거 네. 정도죠. 예. 뭐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그 과격하게 그 집권 여당이 상당히 정부보다 몇 발짝 앞서가지고 과격한 액션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와중에 이제 정부 조직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네. 25일 날 이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됐는데 이때 이제 법안이 4개가 상정이 됐거든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건 이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이 방통위 네. 개편이 포함이 돼 있는데 이제 관련 법이 추가가 된 거예요. 그리고 네. 이제 국회법 개정안,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요 4개가 이제 25일 날 상정이 됐는데 이 중에 이제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바로 돌입을 했어요. 25일 날. 네. 근데 필리버스터 관련해가지고 법안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필리버스터 이제 종결 동의안 제출로부터 24시간이 지나면은 그러니까 필리버스터 발의하고 하루가 지나면은 발동하고 하루가 지나면은 제적위원은 5분의 3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제적위원이 298명이기 때문에 179명이 이제 찬성을 하면은 필리버스터 하루 이상 못하게 막아버릴 수 있는 거야. 네네. 지금 이 의석이 나온단 말이지. 민주당이랑 조국당 뭐 진보당들 다 끌어오면은. 그렇죠. 네. 그래서 9월 26일 날 강제 종료가 된 거예요. 국힘당 필리버스터가. 그래서 이 정부조직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3개 법안에 관해서도 이제 하나씩 지금 국힘에서 필리버스터를 걸었단 말이죠. 네네. 이것들도 결국 하루 이상은 못 버티게 되는 거지. 그렇죠. 이 법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순차적으로 쭉 통과가 될 것 같다. 결과적으로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라서 검찰은 이제 사라지게 된다. 그러네요. 이제 공소청 되네요. 네, 이거 참 이것도 검찰에 관해서는 아니 근데 이제 법안은 통과되는데 네. 이제 시행을 이제 바로 할 것이냐 이제 이거는 1년 정도 유예가 있죠. 예, 그러니까 국무회의에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 일단은 좀 유예 기간을 가질 것 같죠. 그리고 지금 이제 검찰청 폐지 자체가 위헌이다. 네네네. 그런 지적도 있기 때문에 지적도 있긴 한데 네. 그 부분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근데 한번 걸어는 볼만하지. 뭐 걸어는 볼만하는데 희망차지는 않아 보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네. 그냥 그거거든요. 검찰총장이라는 이름이 일단 헌법에 등장한다. 네. 예. 그러니까 검찰총장은 뭐 국무회의에서 뭐 한다고 하던가 이제 임명할 때 헌법기관이다 이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근데 검찰총장 한 명 가지고 헌법기관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네. 그다음에 이제 검사가 영장을 해야 된다 네. 이런 거거든요. 뭐 인신을 구속한다던가 이제 뭐 그런 거 할 때는 검사가 영장을 신청하고 법원이 심의해서 이제 구속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런 내용이 헌법에 들어가 있는데 그거 검사들이 수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 내용들이. 그래서 공소청이 된다 이거 전혀 뭐 사실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차은아 교수님이었나? 네, 로스쿨 교수님. 네. 그분은 이제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최근에 이제 여러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셨었고. 네네. 예, 그래서 당연히 그분의 주장이 더 힘이 실리죠. 당연히. 왜냐면 권위자니까. 그렇죠, 권위자니까 그분은. 우리는 장사민서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네. 다만 이제 제가 이렇게 헌법 그 조항들을 봤을 때는
이게 문제가 과연 될까 싶습니다. 헌법기관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헌법에 나오는 거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거에 대한 거는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검찰은 네. 행정부의 소속 기관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좀 애매하긴 하지. 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헌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김재동이랑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아, 그렇죠. 네네. 권위자의 말을 좀 더 믿어보도록 하자. 근데 이제 또 헌법 그 권위자들이 네. 그분만 계시는 건 또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해석이 또 많죠. 여기저기 있기 때문에 네네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참고할 필요는 있죠. 네.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네. 이게 도대체 국민들한테 뭐가 도움이 되느냐. 네. 경찰이 그냥 수사해서 종결돼 버리고 검찰은 아무것도 거기에 견제를 할 수 없는 이 시스템이 네. 이 새로운 시스템이 네. 국민들한테 뭐가 도움이 될 거냐는 거지. 그렇죠. 네. 그게 참 그러니까 설명을 못 하는 거죠. 거기에 관해서. 강력 범죄는 경찰이 대응을 할 수 있다 이거죠. 네. 뭐 영화 같은 것도 많이 나왔잖아. 네. 막 마동석 같은 애가 나와가지고 네. 깡패는 때려 잡아버리면 돼. 네. 근데 사기 범죄 이쪽으로는 경찰이 약해. 왜냐하면 사기꾼들은 법적으로 자기네들이 안 걸리려고 이렇게 막 다 장치를 해놓거든. 경찰 그걸 다 파악을 할 수가 없어. 지금 특히나 당장은. 그렇죠. 그 수사 노하우 같은 게 다 날아가게 생겨버린 게 가장 큰 문제죠. 네, 그거는 검찰이 잘한다고요. 그리고 경찰 권력의 힘이 이렇게 확 늘어나가지고 수사 종결권을 갖는다는 거, 그리고 보안을 재촉 당할 일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 네. 이게 무슨 도움이 되냐고. 그렇죠. 이거는 권력 배분의 관점으로 봤을 때도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그 경찰 그 담당 형사 운이 안 따르면은 힘없는 사람들은 뭐 제대로 수사도 그러니까 제대로 피해에 관해서 억울함 토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경찰들이 다 정의롭다는 거는 착각이지. 시스템이 받쳐줘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근데 네. 그 시스템이 받쳐주는 시스템을 없애버린 거나 마찬가지라서 이거는 다시 되돌려지지 않을까. 만약 정권이 뒤집히면은 100% 되돌려지게 될 것 같은데 이따위로 일 처리하는 거는 참 아니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거 말고도 이 정부 조직 개편안은 환경부가 뭐지? 에너지 정책에 막 에이. 로드맵을 짜질 않나 뭐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자, 뭐 그 와중에 이제 이 개편안 관련해 가지고 관련했다고 볼 수 있는 이제 기사를 하나를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26일자 기사인데 제목이 이래요. 중기부 2차관의 김어준 처남 인태현 유력. 이게 이제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가지고 중기부 2차관 자리가 신설이 됐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이제 김어준 처남 인태현 이 양반이 이제 지금 함어평에 올라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대통령 자영업 비서관도 지냈던 양반이고 뭐 외대 출신이더라고. 외대 이게 또 중앙대보다 더한 에. 빌런의 산실 느낌이 꼰대의 예. 산실이죠. 예. 뭐 민주당 내부 인사로는 정봉주가 있고 정봉주 라인이었지 라인이었을 것 같기도 하고 느낌상 왠지 아무튼 뭐 외대 출신이고 인천에서 이제 의류 매장 하면서 상회장도 지냈고 네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수석 부위원장 뭐 전국 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 이런 것들을 맡다가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자영업 비서관으로 들어갔던 양반이에요. 네네. 이때부터 좀 우리 좀 쌓였지 이때 사실. 네. 김어준 처남이라 그래서. 그래서 이 양반이 이게 있었죠. 2012년에 네. 빚 대신 갚아주는 네. 사단법인 희망살림을 설립을 주도를 했고요. 주빌리은행은 또 다른 거지 여기는. 또. 네네네. 네. 이제 그래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구단주를 맡고 있던 성남 FC를 후원했다. 이때 그러니까 이제 주빌리 쪽으로 아마 돈이 가게 한 거 아니냐 네, 이런 걸로 그래서 보이죠. 이재명이랑 이제 연을 맺은 거죠 말하자면은. 네. 그리고 이제 이재명이 민주당 당대표 시절에 네. 당 민생연석회의 공동의장을 맡았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친명계 인사인 거죠. 네. 굉장히 가까운 사이일 수도 있겠다 이쯤 되면은. 네, 제법. 예. 네. 그러니까 김어준과 상관없이 네. 김어준의 처남인 거는 네, 저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은 하는데. 아니야 그래도 정치권이 처음에 줄 댈 때는 분명히 작용을 했을 수 있죠. 인맥 같은 게 외대 인맥도 있었을 것이고. 네네. 김어준 영향력도 저는 작용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게 더 그래요. 네. 그 민생연석회의, 그 네. 민주당의 기구였죠. 네. 거기서 제안한 뭐 지역 상품권 발행 확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제한. 공휴일 제한, 네.
등의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여권 관계자가 말했다는데. 다 개썩은 정책들인데. 네, 그렇죠. 네. 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제한한다고 그러니까 또 휴업일 늘린다고 해가지고 뭐 주변 상권이 살아나느냐 그런 케이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지금 오히려 이제 마트 망해가게 생겼는데. 왜냐면 장사 잘 안 되잖아. 뭐 그렇죠. 막 저기 홈플러스가 일단 있고, 지금 문제가 크고요. 네. 이마트 뭐 일단 버티고는 있는데 글쎄 홈플러스 망하면은 그래도 좀 살림이 나아질까를 기대하면서 버티는지 모르겠지만 이마트는 그나마 좀 버티는 것 같은데 롯데마트가 좀 간당간당해 보이더라고. 롯데마트도 나름 매장 철수한 데가 꽤 있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최근에. 이마트가 근데 그렇다고 뭐 되게 나은 것 살림살이가 나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쿠팡이 워낙 이제 그 거대해져 버려가지고 그런 데 있죠. 아무튼 뭐 이 양반 그동안에 주장했던 정책들을 봐도 별로 좋아 보이진 않는다. 그렇습니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뭐 이재명 이 정권에는 딱 맞는 인사이긴 하겠지. 이 정권 코드에는 굉장히 잘 맞겠지. 그럼요. 네. 깝깝하다. 예, 그렇습니다. 네네. 보통 차관은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신설 차관직이라서 그런지 그렇죠. 외부에서 그냥 갖다 박아버렸네. 네. 좀 극적이긴 했죠. 애초에 청와대 들어갔을 때도 처음에. 네네. 뜬금없이 갑자기. 자영업 비서관이 뭐고? 그러니까. 자영업 비서관이. 사실 뭐 주로 이제 우리가 돈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잠깐 안보 얘기를 이번에 좀 안보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네. 9월 23일 날 이제 이재명이 유엔 기조연설을 냈어요. 7번째 차례로. 네. 이날 했던 얘기 중에 이제 END 이니셔티브로 한 번 더 냉전을 끝내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말은 잘 안 들어. END 그래서 교류 익스체인지, 관계 정상화, 노멀리제이션, 그다음에 비핵화, 디뉴클리어제이션 이래가지고 요 앞 글자를 따가지고 END.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뭔가 냉전을 끝내버리겠다. END다. 엔드다. 자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 이제 그 국내에서 이제 이에 관련해 가지고 통일부 장관 정동윤한테 이제 기자들이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9월 25일 그 이재명이 북한을 향한 적대행위 중단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가지고 군의 실사격 훈련도 중단 대상으로 검토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실사격 훈련이 중단된 지난 2018년, 23년 접경지역 일대의 평화를 되살릴 필요가 있다. 9.19 남북 군사합의를 복원하면 되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통일부 입장에서는 9.19 합의 효력 정지에 따라 재개된 사격 훈련과 실기동 훈련을 중단하는 것이 맞다. 국방부와 관련 사안을 협의 중이다. 다만 한미 연합훈련은 동맹과 우리 주권의 영역이라서 한미 연합훈련은 계속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일방적이잖아요. 일단 북한이 9.19 합의를 살릴 생각이 전혀 없는데. 먼저 깬 것도 북한이었고. 북한이죠. 합의서 폭파하고 연락소 폭파하고 그랬잖아. 네. 그래서 그 다음에 거의 1년 정도? 1년 좀 안 돼서였나? 해가 바뀌고 나서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제 우리도 군사합의 그냥 무효화하겠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먼저 뭐 한다고 글쎄 될까? 어쨌든 북한은 냉담하기만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엔에서 이재명이 기조연설할 때 이제 북한 측 유엔 대사 있잖아요. 네네네. 없어. 네, 자리를 떴다고 하죠. 그 앞에 이제 트럼프 연설할 때는 막 그 매목까지 하면서 경청을 했는데 이재명 연설할 때 자리도 떠버리고 아예 듣지도 않았어요. 그것도 다 메시지죠. 그렇지. 메시지죠. 니들 이야기 들을 거 없다. 메시지는 이미 나왔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재명 이야기하기 전에 이게 이제 9월 22일 날 북한 그 국영통신 이름 뭐야? 그 북한 뭐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통신에서 보도된 내용인데 21일 날 이제 김정은이 북한 최고인민회의 연설 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미국이 허황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하는 데 기초해 우리와의 진정한 평화 공존을 바란다면 우리도 미국과 마주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 나는 아직도 개인적으로는 현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갖고 있다. 여기서 이제 방점 찍어야 되는 거는 허황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그렇죠. 우리 핵보유한 거 인정해라. 그렇죠. 인정하라는 인정하면은 거죠. 그들은 이야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게다가
한국에 대해서도 남한에 대해서도 굉장히 세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그냥 꺼져라. 너네하고 할 얘기 없다. 너 뭐 외세만 해서 너희 주체적으로도 하지도 못하는 얘들 쓸모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그렇죠. 자, 이제 북한이 20일날 이런 얘기를 했고 22일날 보도가 됐으니까 이재명이 위원 연설하기 전에 이 내용은 다 파악을 했을 거 아닙니까? 북한 스탠스가 어떤지. 아마 접촉을 해서 그러니까 보냈겠죠. 우리 이런 식으로 뭐 하려고 한다. 뭐 그랬을 수도 있고. 뭐 적어도 이제 북한 스탠스가 어떤지는 분명히 확인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네. 그런데도 그냥 뭐 일방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북한 입장에서 보면 이 새끼 좀 속이 격일기냐 뭐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굉장히 이제 입에 발린 얘기다, 뻔한 얘기다. 뭐 그렇게밖에 그리고 뻔하니까 진정성이 과연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괜히 쓸데없는지만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정말 대북 관계를 복원하려고 하면 지금 북한이 그 협상 대화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트럼프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우리도 대미 관계부터 회복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대미 관계를 회복을 해야지 북한은 그러니까 트럼프를 통해서라도 북한이는 어떻게 다시 이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기회라도 잡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북한이 단독으로는 남은 만날 일 없다. 니들 상대 안 한다. 꺼지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럼 트럼프 타고라도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 타고 들어갈 만큼 대미관계 회원이냐면 그것도 아니란 말이지. 트럼프가 그것까지 뭐 신경 써 트럼프가 아니라도 미국이 그것까지 해줘야 된다? 거기서 미국이 좀 뭔가 더 유리한 게 있을까? 그렇죠. 딱히 사실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나만 하기 우리나라가 하기 나름인 면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아 그렇죠 뭐. 근데 그 점에서도 외교력이 발휘되고 있는 외교력도 없다. 그리고 뭘 하려는 의지도 안 보인다 사실상 미국이랑. 네네. 그 관련해 가지고 이제 총리님 그 정치 시그널 인터뷰. 그제 인터뷰지. 네, 인터뷰에서 요거 관련해서 하신 말씀 있어요. 이것들 잠깐 봅시다. 네. 우선 한반도 상황이 몹시 급박한데 그 급박한 상황에 비하면 조금 태평하게 들린다는 것이 저의 첫 인상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다 공감하는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뭐 그럴싸한데 그러니까 일단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일단 그래 너 가지고 있으니까 그 대신에 우리 뭐 교류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뭐 좀 니네 갖고 있는 거 좀 줄여볼까? 그다음에 나중에는 완전히 없애자 핵을. 택도 없는 소리죠. 왜 해야 되니까 북한이 왜 그래야 되는데 나는 그 뭔가 이제 그 당근을 던져줘야 되는데 던져서 당근이 없어요. 그냥 말뿐인 거야 이거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다시 총리님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북한은 핵 능력을 나날이 향상시키고 있고 북중러 연대를 강화하고 과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 3년 전부터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라 규정하고 남북관계 북에서 말하는 북남관계도 조한관계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렇죠. 남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 남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고 남한은 그러니까 한국은 한국이다. 그러니까 별개의 나라로 취급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그것도 적대적인 남이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우리하고 대화, 교류 이런 것은 아예 시야에 없는 것 같은 느낌인데 거기다 대고 교류 먼저 하자. 그다음에 관계 정상화하고 그다음에 비핵화한다는 게 현실적인가 좀 아니하게 느껴진다는 것이고요. 그렇죠. 업데이트가 안 된 거예요. 2018년에서. 그냥 그 문재인 정부 때 거 이름만 포대가리 해가지고 갖다 놓은 것 같은 그런 거죠. 자, 핵 문제에 대해서는 동결, 감축, 폐기 3단계를 얘기했죠. 두 개를 합쳐서 보면 북한이 핵 활동을 중지하고 교류 협력을 한다는 것인데 북한은 핵 활동을 중지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리고 중지했는지를 검증받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걸 알고 교류 협력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북한은 뒤에서 숨어서 핵 활동을 계속하는데 교류 협력의 이름으로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생기는. 그래서 북한한테 시간만 더 벌어주는 것이 아닐까. 더구나 최근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비핵화가 목표라는 걸 전면에 내세웠거든요. 그에 비하면 3단계 맨 끝 단계에 비핵화가 들어가 있는 것은 학술적으로는 가능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정치 지도자의 메시지로서는 안이하게 들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김정은 같은 경우는 비핵화 포기하면 이야기하겠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비핵화 핵 포기하면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지금 입장이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고 한국은 이재명 한다는 소리가 야 교류부터 하자 일단. 그렇죠. 예. 그리고 서서히 일단 잠깐 스톱. 네. 일단 거기까지 일단 멈춰봐. 멈추고 교류부터 하자. 이거잖아. 교류에서 뭘 할 수 있는데 대체. 그게 당근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 총리님 말씀하신 게 네. 검증받지를 않잖아. 그렇지. 북한은 검증을 안 받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주 벌써 시간이 너무 오래됐죠. 그쵸. IAEA에서 핵사찰을 하고 막 그랬었단 네. 말이야. 근데 이제는 없잖아. 이제는 뻑큐 날리고 있으니까. 네. 자, 그래서 뭐 도대체 얘네들은 뭐 아는 게 뭐가 있냐, 업데이트는 되고 있냐, 저는 이제 그런 의심까지 드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하면 진정성이 없다는 거예요.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다는 거는 그냥 뭐 하던 대로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굴고 있다는 거고 그건 진정성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통일부 장관이 정동영이잖아. 그치. 또 저러다가 또 이제 남북 관계 안 풀리면 또 이제 그 어머니 정동영입니다. 그러고 또 고향 데려갈라나 몰라. 전북에? 네. 전주에? 자, 이제 또 안보 관련해서 21일 날 이재명이 페이스북에 이제 이런 글을 썼는데 이건 이제 머니투데이 기사를 하나를 반복한 건데 머니투데이 기사가 이래요. 이제 2023년 한국군 27만, 북한군 113만, 인구 절벽에 무너지는 병력이라는 기사를 2040년. 네, 2040년에 네네. 이런 이제 이 기사를 반복하는 내용인데 뭐 강력한 자주국방을 열겠다면서 감지 판단 조준 사격이 자유로운 AI 전투 로봇, 무장 자율 로봇, 초정밀 공격 방어 미사일 등 유무인 복합 첨단 무기 체계를 갖추는 50명이면 100명이 아니라 수천 수만의 적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우크라이나전의 사례를 들어보면은 그때 이제 바다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제가. 네네네. 바다에서 이제 드론 가지고 해군이 전멸한 상태에서도 드론 가지고 뭐 저랑 군함 한두 척 전멸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침몰시킬 수 있어요. 실제로 우크라이나가 그런 정권을 올렸다고. 네. 하지만 해상 봉쇄를 못 풀었단 말이에요. 결국 군인이 그러니까 바다에 우크라이나 군함이 없기 때문에 이건 지상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무인 이 AI 유인 무인 복합 체계들로 병력을 어느 정도 막아낼 수는 있겠죠. 그런데 결국 전쟁은 점령을 해야 끝나잖아요. 근데 그 지상군 숫자가 모자라면 점령을 못 해요. 그냥 좀 드론으로 막다가 결국 밀린다고, 적수에. 그리고 뭐 대한민국 군대는 뭐 인해 전술식 과거 군대가 아니라 유민 복합체계를 운용하고 전문화된 스마트 군 정예 강군을 재편해야 한다. 이건 뭐 재편해야 되는 건 맞는 얘기인데 이재명이 이 글을 보면 그냥 북한만 상대하는 걸 상징하고 좀 글을 쭉 써놨어요. 그리고 뒤에 가면 뭐 노무현 대통령님 과거에 이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또 그러면서 막 똥별 이런 말씀까지 하셨잖아. 그런 것까지 들먹이면서 이제 한국군 약하지도 않고 그냥 한국군 숫자 좀 줄었지만 예비군이 260만 있고 뭐 기술 발전으로 충분히 이제 AI 기술로 좀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놨어요. 뭐 그냥 다 갖다 붙여 그냥 AI 아무데나 막 맞는 키워 AI가. 한국은 260만 예비군 있죠. 북한은 1000만입니다. 1000만 예비군만. 물론 뭐 병력질이 다르긴 하지만은 어찌됐든 그냥 쪽수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이재명이 노무현 대통령님 과거 이제 그 말씀 발언을 이제 끄집어내가지고 뭐 답답하다 그런 소리를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님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라고 군에 대고 일갈을 했을 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같지가 않지요. 참여정부 시절에는 우리 주적이 북한밖에 없었어요. 키아 일본 독도 가지고 시비건을 일본 그리고 나머지. 근데 그건 뭐 실제로 분쟁 직접적인 군사 개입은 거의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한. 그리고 만약에 터진다 해도 미국이 중재를 하겠지. 일본이랑 그 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 시절에는. 그래서 그때는 정말 북한만 상대하면 되는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이 절대 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장성들한테도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 시절에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앞서 총리님도 북중로 그 관계들 말씀하셨지만 러시아랑 북한 지금 혈맹이에요. 이것도 지난 방송에 말씀드렸지만은 북한이 우크라이나전에 참전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러시아랑 중국은 혈맹이 아닌데 그렇죠. 북한은 중국이랑 일단 6.25 때문에 혈맹이 됐고 네. 그다음에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 때문에 러시아랑 북한이 혈맹이 됐고 혈맹이죠. 예. 그리고 이제 굳이 관계로 따지면 북한도 러시아랑 더 가까운 관계예요. 지금은 중국보다는. 예. 근데 중국은 또 우리나라에 그렇게 우리나라를 말하자면 자기들 속국 비슷하게 취급하는 그런 경향이 점점 두드러지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네. 그리고 지금 서해 구점을 받게 하고 있고 이거 적대적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서해 해상 쪽으로 계속 뭐 폭격기네, 정찰기네, 전투기네 계속 날려대고 있잖아. 아 맞아요. 네. 항공모함 띄워가지고 저기 이착함 훈련도 하고 서해 상해에서 네. 이거 분명한 군사 도발입니다 이거. 그러면 중국도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사실 지금 육군 군 교범 개편해 가지고 나는 중국 정도는 주적으로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저 수준이면은 러시아는 좀 애매하긴 해. 러시아는 아니고. 러시아는 관계 예산 할 수 있으면 할 필요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네. 해야 돼. 네. 중국 정도는 적성국가로 저는 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저 지경까지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우리가 상대해야 될 게 북한, 중국, 러시아란 말이야. 그렇죠. 이걸 우리가 한국군 혼자서 상대한다고? 무슨 수로 상대를 해?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지금 한반도에서 전쟁 벌어지면 동맹 없으면 우리 개박살 납니다. 북한군만 상대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00% 적어도 중국군, 러시아군 상대해야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그 2010년대 이전에 러시아랑 관계 좋았고 러시아가 그때는 관계가 좋았어요. 그렇지. 왜냐면 우리나라가 돈 빌려줬었거든. 돈 빌려줘가지고 이제 러시아가 차관 못 갚으니까 무기도 갚았단 말이야. 무기도 갚고 그다음에 그 로켓 쏘아올리는 기술 같은 것도 그렇죠. 이제 협력 교류도 하고. 거기다 이제 붉은 사업대 들어온 것들이고. 네. 뭐 우리나라 김치 냉장고 기술이 비약적으로 늘어난 것도 그때거든요. 그 러시아 전차의 어떤 냉각 기술 같은 거 뽑아내 거기서 김치 냉장고 기술이 나왔다고. 아, 그렇구나.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그 시절에 러시아랑 관계가 좋았습니다. 러시아가 우리나라에 무기 파는 관계였으니까. 그리고 중국은 그 시절에 지금 같은 대국이 아니었죠. 그렇죠. 네. 이제 막 그 저임금으로 이제 막 그 제조업 올라오고 전처 기지로 네. 성장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위협이 되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만을 적으로 상정하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지만은 지금은 전혀 상황이 다른데 이제는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거야 이것도. 이 글 쓰는 거 보면 북한만 상대하면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적어놨거든. 그 대통령 그러니까 최고 통수권자라는 작자가 가시는 현실 인식 수준이 이 지경이라는 게 참 진짜 비참합니다. 막 짜증나고 승질나고 그래. 근데 다만 이 국민의힘에서도 사실 이 부분을 자주국방 이걸 굉장히 트집을 잡아서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자주국방을 미군 철수와 거의 동일시 하고 있거든요. 국민의힘에서도. 그래서 뭐 현실 파악 못하는 이거 미친 소리다. 네.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고 싶지는 않고 그 정도까지 또 자주국방하면서 그러니까는 미군 철수 아니면은 이제 미국 나가라 이제 아니면 뭐 중간 정도라도 전시작전권 다시 내놔라 뭐 이런 구체적인 얘기까지 여기 들어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자주국방은 그냥 사실 언제나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언제나 중요하고 필요하고 그리고 이게 자주국방이라는 말이 그 미군 철수와 동일시 돼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이 정권에서 자꾸 그걸 강조를 하면 미군 철수라는 말이 따라 붙게끔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다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다시 신 에치슨 라인을 사용하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라인 지금 그 예상도 3개 정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남한이랑 대만 걸쳐져 있는 라인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대만만 제외되는 라인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한국이랑 대만 다 제외되고 이제 일본 위로 걸쳐지는 라인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세 번째 경우가 돼버리면 진짜 이건 뭐 되는 거죠. 다만 어느 경우라도 그러니까 미국은 이 전 세계에 있는 미군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유지비가 덜 들고 효율적으로 운용을 할 수 있게끔 그걸 생각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지금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항상 그 기동성을 어떻게든 늘려보겠다는 게 미국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도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도 이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분쟁이 동북아에서 벌어졌을 때 미군 출동하면 한국도 같이 출동하나? 아니면은 주한미군 간다. 주한미군이 이제 그쪽으로 이동한다. 이러면 근데 한국은 비잖아. 주한미군 자리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가능하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국군과 이제 미국 사이에도 계속 어떤 논쟁도 있었고 이제 협의를 해나가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연장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네. 그래서 자주국방이 왜 중요하냐? 박정희 때는 이 자주국방이 왜 시작됐냐? 단순히 미국 싫어서가 아니라 그 당시에 그냥 미국한테 한번 개겨 보려고 박정희가 그랬던 게 아니라 그때 이제 그때 닉슨 시절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중국이랑 이제 그 대탕트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분쟁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은 굳이 미국이 끼어들지 않겠다. 그거는 분쟁국 당사국이 해결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분위기가 나와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그때는 또 한국이 북한군을 압도할 전력이 안 나오던 상태였기 때문에 후달렸죠. 네. 그래서 이제 박정희는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군을 좀 강하게 만들려고 했었고 참여정부 때도 이미 이제 압도는 했지만 어쨌든 한국군이 더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더 뭐 무기도 더 좋아져야 되고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아니 근데 그때는 참여정부 때는 중국이랑 러시아가 그렇게 큰 위협이 아니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크니까 더 필요하지.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은 근데 아무리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방력을 어떤 식으로 키워도 이 동맹국 없이는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금은. 그러니까 동맹국이 나가라는 얘기를 아직 안 했다니까요. 근데 이제 이재명 정권이 자꾸 그러면은 뭐 자주국방 강조하고 이래버리면은 뉘앙스가 묘하게 들린단 말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앞으로 평택에서 거주하는 미군 기지 임대로 냅시다. 우리 땅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한다던가 뭐 그런 건 아니잖아. 아니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제 미국이랑 관계가 좀 스무스해져야 되는데 굉장히 껄끄럽잖아 지금 보면은. 잘 안 되지.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이재명이 대응을 잘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지만 또 미국의 깡패짓도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자주국방은 일단은 국내에서 볼 때 여론으로 볼 때는 무조건 먹히는 키입니다. 먹히는 키인데 굉장히 철없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대통령의 인식 수준이. 자, 근데 그러니까 이걸 바꿔보죠. 만약에 여론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자 주한미군이 나간다고 했을 때 이거에 찬성하십니까? 라고 하면은 그건 또 다를 거라고. 난 장담 못할 것 같아. 자주국방과 이거는 다릅니다. 지금 이 미친 4050이 그리고 당연히 그 어느 정부에서도 주한미군을 바로 나가는 거를 원하는 정부는 없어요. 근데 협상의 지렛대로는 뭐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런 정부는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저는 저기 못 믿겠다니까. 진보당, 진보당 저쪽에 있지. 민주당에는 없어 아직은. 아니야 지금 이 영포티 4050 이 애들 못 믿겠어.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나는 그거는 개인의 불신에서 나온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조를 했을 때 미군 철수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니까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뭐 아무튼 뭐 이건 뭐 어찌됐든 간에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 대통령의 인식 수준이 상당히 좀 지체되어 있다. 그러니까 자주국방은 근데 그리고 방향으로 봤을 때도 언제나 상수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정말로 자주국방을 지향해야 되는 건 맞죠. 지향해야지. 안 그러면 어떻게 늘어나. 하지만 항상 이제 현실 인식이 가장 중요한데 현실 인식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거를 대통령이 이재명의 글을 통해서 봤을 때는 나는 이건 한참 모자라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정말로 북중월에 만약에 한미일로 뭔가 한판 벌어진다. 이때 미국한테 그냥 끌려가고 소모되지 않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걸 위해서라도 자주국방이 필요하지. 그런데 씨발 지금 국방장관 꼬라지 봐도 그렇고 대통령 꼬라지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는 정말로 뭐 미국이 원하는 것처럼 막 뭐 GDP의 뭐 3.5%? 이런 식으로 정말로 끌어올릴 생각이 있는지 뭐 그런 걸 검증을 해야지. 예산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이고. 이재명이 그 투자 컨퍼런스 미국에서 투자 컨퍼런스 설명하기는 뭐 국방비 대폭 증액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되겠냐고. 복지 예산으로 다 지금 쏟아붓고 있는데. 복지 예산 제대로 늘리긴 했습니까? 꼴랑해야 뭐 그 상품권 뭐 10몇 조씩만 그 들어가는 것밖에 없지. 뭐 아무튼 뭐 믿을 수 있는 구석이 있어야 말이죠. 그거는 숫자로 확인하고 말씀드려야죠, 청취자분들께.
그럽시다. 뭐 예산안 나오는 거 봐서 네. 얘기 또 따져보면 되겠지. 네네. 어쨌든 저는 진정으로 자주국방의 의지를 제대로 실천했으면 좋겠고, 네. 그 다음에는 너무 나대지 말고 네. 국방 전문가들이 이 작게나라든가 이런 거를 제대로 해서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는 북한만 상정한 게 아니라 뭔가 시나리오가 있잖아. 뭐 중국과의 뭐 갈등이 생겼을 일단 때라든가. 자주국방 얘기할 거면 서해 구조물부터 좀 강하게 얘기를 하라고. 그렇지, 그런 거 다 해야지. 근데 그거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비행기 한번 떼어. 중국 한번 갔다 와. F-35로 그러니까 저기 한번 갔다 오든지 북경까지 한번 갔다 오든지. 북경 너무 갔다. 가가지고 씨발 너도 벙커버스터 맛 좀 볼래요? 한번 갔다 오든지 해야지 개새끼들. 짱꼴라들. 뭐 할 수 있으면 뭐 그러면 좋겠는데. 중국은 가능해. 그쪽 대공망 좀 허술해. 러시아랑 달라. 네, 그러면 저희 이제 빨리 네.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